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그 고집불통의 합리성입니다. 이승만의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그 외교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일본과 미국의 외교는 일본과 미국의 파트너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불통의 외교는 당시에 한국 국내외 실정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합리성은 결국은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 정체성, 그리고 내셔널 인테그레이션,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 점을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의 일본 외교와 미국 외교의 파트너들은 여러 가지 이승만의 그 고집불통이 안고 있는 비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광신적으로 자기 합리성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비합리적이며 광신적이기까지 하다. 또는 그의 정신 상태는 병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어떤 일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병리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는 상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요시다 수상과 회담을 했고, 일본에서는 그 회담의 결과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시다 수상은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것은 일본의 외교 라인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게 놔두세요. 듣고만 있으세요. 이렇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승만은 자주 미국에 대해서 강한 어떤 도전을 했습니다. 공갈과 협박을 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공갈 협박을 일삼는 불쾌한 정치가다. 불쾌한 사람이다. 들레스 국무장관은요, 기만의 대가다. 또는 동양의 협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이 한반도에 걸고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결코 한국을 버릴 수 없고 한국을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미국에 대해서 공갈과 협박을 되풀이했던 것인데,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불쾌하지만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공갈과 협박이었습니다. 왜? 공갈과 협박대로 실행할지 모르는 광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당대인들의 외국인들의 이승만의 외교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서도 야당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1인 외교다, 유아독존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승만의 그 고집불통의 어떤 외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집불통, 병리성, 비합리성, 광신성, 공갈성, 협박성, 이 외교는 결국 무엇을 지향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할진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국가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51년 9월 달에 일본이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46개 연합국과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동전 이후를 처리하는 조약을 체결을 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고, 이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다시 독립주권 국가로서
그 국제적 지위를 회복을 하는데 이 제2조가 제2장 이 영역이고 제2조가 일본의 영역을 재조정하는 그 규정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그 다음에 일본은 대만 및 평화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방기한다. 세 번째는 일본은 치시마 열도 및 사할린 일부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그 다음에는 국제연맹이 1919년에 성립한 국제연맹이 일본의 위임 통치를 승인한 태평양 제도에 대한 국제연합의 행동을 수락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본은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방기한다. 여기서 보듯이 한국은 한국, 대만, 평화제도, 치시마열도, 사할린 일부, 신남군도, 서사군도 등 구일본 제국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던 지역으로서 그 위치가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방기한다 하는데 이 권리, 권한은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노일전쟁 이후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방기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암묵적으로 그 모든 권리의 권한 및 청구권은 그 원천적으로 그 성립의 그 합리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한다 했으니까 포기의 대상으로서 권리는 원래는 일본의 합법적인 권리였다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1945년 8월 이전에는 일본 제국의 한 부분이었고 그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1951년 당시의 45년 이전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51년 당시의 국제사회에 합의된 인식입니다. 그 다음 제4조를 보면은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자산으로서 위 모든 지역에 있는 것과 앞서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것과 청구권, 채권, 그러니까 물적 재산과 그 다음에 모든 유체 재산과 모든 유체 재산과 무체 재산, 일체 재산의 처리, 또한 일본국에 있는 위 모든 지역의 국가 및 그 국민의 자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모든 국가 간의 특별 교섭의 주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뭔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자 간의 특별 교섭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일본국은 위 모든 지역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혹은 그 지령에 의해서 행해진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의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나중에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의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그리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기 전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대일전에 참가한 교정국으로 인정할 것, 그러니까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해서 성전국으로 포함시켜달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이 반발을 하고, 특히 영국이 또,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한국은, 어디까지나,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정부 소유, 개인 소유를 불문하고 모든 재산 요구권을 포기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일본이 철수를 하면서 한국에 상당량의 재산을 남겨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45년 8월 당시에 일본 총독, 조선 총독부와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의 양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45년 8월 이후에 46년이 되어서
동경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와 그리고 그 일본 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당시 남조선과 남한과 북조선, 북한에 있는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복잡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남조선, 남한에 남겨있는 재산은 합계를 보시면은 22억 7,500만 달러입니다. 당시 15엔을 1달러로 하는 그와 같은 그 환율의 기준에서 남한의 22억 7,500만 달러, 그 다음에 북한의 29억 7천만 달러 합해서 약 한 52억 4,600만 달러 정도의 재산이 그러니까 연합국 동경의 GHQ가 승인한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일본군 구일본 정부 및 민간에 남겨진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기업이 소유한 것이 있고요. 정부란 것은 조선총독부, 그다음에 개인이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기고 간 이 재산 총계 52억 달러는 당시 남한 국부의 내셔널 웰스의 약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엄연히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인데요. 바로 이것을 그 한국 정부는 예민하게 의식을 하면서 일본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재산 요구권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을 대일 강화 조약의 조인국으로 인정할 것, 이렇게. 네 번째는 한국과 일본 간 의핵 수역을 명백히 할 것. 이것은 그 45년부터 51년까지는 메가드 라인이라고 해서 연합군 사령관 메가드 장군이 임의적으로 끈 그 메가드 라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립 이후에 메가드 라인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폐기된 경우에 이 한국의 의핵 수역과 일본의 의핵 수역을 메가드 라인을 대신해서 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끄자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은 여러 가지 많은 일본은 상당히 영해국, 해양 국가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과 이런 의핵 수역을 걷는 문제가 있고 복잡한 가운데 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52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긋고 그 안에 독도를 편입시키고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본은 대마도, 파랑도 및 일본 해내의 독도에 대한 요구권을 포기할 것. 이상 3도는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는 한국 소유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요구는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성급하게 제기를 한 것이었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정부, 이전 19세기까지 조선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마도가 조선정부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는 있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해서 대마도를 조선 영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있고 미국은 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아예 묵살을 하거나 언론에 보도도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파랑도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섬입니다. 제주도 남쪽 한 150km와 일본 나가사키 사이에 어떤 섬이 있다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사이는 그것을 이어도라 해서 수면 아래, 해면 아래 4, 5m에 있는 바위 암초입니다. 그 바위 암초를 지금은 파랑도라 해서 거기다가 이어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해양기지를 지금 한국 사회가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섬이 아니죠.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섬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랑도를 요구를 했을 때 국제사회는 그 섬이 어디 있는지를 찾느라고 한바탕 소란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표부에게 파랑도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해내에 있는 독도, 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파랑도뿐만 아니라 독도가 어디 있는 건가라도 주미 한국 대표부의 입장을 타진했을 때
당시에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독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요구는 미국에서 무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성국의 일원으로서 참가하기를 희망했지만은 그것이 기각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본과의 그 협상할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가운데 양국 간의 협상이 이제 곧이어 전개될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은 다 잘 아시는 대로 1952년 2월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1965년 13년까지 65년간 13년간 세계 외교 역사상 매우 가장 지리하게 서로 팽팽한 입장이 맞섰던 본회담, 부속회담을 다 합해서 1000번 이상, 1000회 이상의 그 각종 회담이 열렸던 그러한 한일회담이 52년 2월부터 시작되죠. 52년 2월부터 시작된 회담은 2달도 못 가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역시 평화선과 청구권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1952년 1월달에 발표한 평화선, 독도를 포함한 한국인의 그 정관 구역을 부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독도의 편입에 대해서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침해했다 해서 상당히 일본은 격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에 제기한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똑같은 입장으로 제2차 회담이 53년 4월에 열렸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한 어떤 대일 청구권은 이 보여드리는 자료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기타 국보, 그리고 지금과 지원, 금과 은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나중에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서적 미술품 기타 국보는 반환의 여지가 있지만은 민간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과 지연은 은과 금은 조선은행이 합법적으로 그 특별 회계를 통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상업적 거래였다. 이거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대조선 총독부 채무,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체되거나 송금된 그 금은 돈, 그리고 한국의 본사 또는 주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제1번 재산, 그죠? 한국의 본사를 둔 회사의 일본 지사의 재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다 한국 정부에 반납하라 했을 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법내에서 설치된 일본의 지방기구로서 그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의 거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더구나 일본 회사와 본사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그리고 미 군정이 일본인 기업의 그 재산을 몰수한 것도 한국에 있는 것에만 해당하지 일본에 있는 그 회사의 지사에까지 미치는 일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5번, 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보유한 일본 국채, 공채 등등 피직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 이런 것을 반납하라. 그 다음에 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정권. 일본 정부는 이것은 좋다. 이거는 뭐 협상의 대상이라 보다는 일종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채권 관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청산할 일이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1, 2, 3, 4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부정하는 통에 회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너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평화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다가 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3차 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53년 10월 달에
다시 3차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빨리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다는 그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다시 그 3차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다시 청구권 문제가 제기합니다. 한국이 청구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도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한국에 놓고 온 재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청구권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구부다시는 개인의 자기 사견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더라면 러시아에 편입됐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 대표를 격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해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양국 간의 회담은 중단이 되고 다시 그 회담이 열리는 것은 무려 5년 뒤인 1958년 4월 달이나 되었어야 그 제4차 회담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국 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55년에 일본에 새롭게 성립한 그 가지야마 내각인가요? 그 내각은 미국으로부터 좀 자주 독립하자 이래서 공산권과의 외교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과 특히 그 소련과의 수교를 맺고 그 교역을 확대를 하고 또 북한과의 외교 관계도 맺을 움직임을 보이고 합니다. 그에 반발해서 이승만 정부는 대단히 격양을 해서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을 하고 인적 교류 자체도 폐쇄를 했습니다. 57년이 되면은 일본에 새롭게 성립한 기시 내각은 그렇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쿠보다의 발언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갖고 있다는 그 재산 청구권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회담이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8년 4월 달에 다시 한일 회담이 제4차 회담이 열렸습니다만 이때는 또 제1교포 북송 문제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55년이 되면은 당시 일본에는 약 한 70만 정도의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자격으로서 외국인으로 그 자격이 등록된 가운데서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954년부터 북한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조국으로 귀환한다는 그와 같은 그 공작을 벌였고 1955년이 되면은 일본 공산당, 조선노동당의 합작하에서 이른바 조총련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조총련의 적극적인 어떤 그 사상 공세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 또는 금전 공세를 통해서 약 한 10만 명의 제1교포들이 북한을 사회주의 조국이라 해서 그들의 일본인 처도 데리고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 정부는 대단히 격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를 의심하는 가운데 한일 회담은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19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하자 끝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우리 이후 성립하는 정부의 역사적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한일 회담의 과정, 이 쉽게 이렇게 관철되지 않았던 데는 역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불신,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1954년 5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 쿠보다 발언 이후에 양국 간의 회담이 파탄이 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대단히 국제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회담이 열려가지고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과 그리고 중국, 소련, 북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평화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취소하고 유엔 감시 하에서 다시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하자 하는 그와 같은 국제적 어떤 논의가 토론이 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총선거가 뭐냐? 남한의 총선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만 자유롭게 총선거를 유엔 감시 하에서 하라.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북한, 중국, 소련은 유엔 감시안이 아니라 중립국 감시 하에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중공의 주원래는 남북한의 어떤 재정당 단체의 임시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임시위원회는 5대5의 구성을 갖고 하자. 그때 그 회담에 참여한 변현택 장관이 어떻게 인구가 1대2인데 5대5로 대등한 구성으로 양국의 정치 대표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이 대한민국이 취소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국내 정치를 탄속할 필요가 있었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국가의 정체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맡겨놓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제를 실시하자. 국민투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국내 정치계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 중단되고 있는 일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이때부터는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파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친일 용공 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용공 세력인데, 공산주의 세력인데, 공산주의 세력만이 아니라 친일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54년, 55년에 걸쳐서 친일파에 대한 이승만의 그 비판, 공격적인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다시 병탄할 목적을 변치 않고 우리 한국을 모독하고 있다. 을사조약, 정미 7조약,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5조약. 정미 7조약은 1907년에 맺어진 것으로서 일본인을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는 그와 같은 조약입니다. 우리 이전 정부가 강제로 서명당한 약조를 폐기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조약은 무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제의 조선 지배는 무효였다, 불법적인 지배였다.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이제 이승만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정리된 문제다 하는 입장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국 재산의 85%가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름의 그 근거를 소개를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지배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되는 고적 서책, 미술 국보,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한 나라가 화폐를 발행하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설령 상업적 거래라 하더라도 되돌려보내는 게 옳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 듣지 않는다. 그리고 메가드 라인이 폐기되고 나서 뭔가 선을 끌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이 협상에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평화선을 그었는데 일본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일본제 물건을 밀반입하고 그 돈으로 친일배를 내세워서 정권을 도모한다. 친일배를 일본에 모아놓고 우리 국권을 흔든다. 일본 해군은 정부가 허락한다면 한국을 정복하겠다고 한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발표해서 독도를 그 자국의 영해에 포함시키자 일본이 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은 말로선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지지하는 여론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54년, 55년도의 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저 일본이 언젠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한국의 친일배들과 협작을 해서 한국을 다시 그의 부속 영토로 삼으려고 하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본 문제에 대한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할 뿐만 아니라 곧이어서는 1954년 5월 달에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된다 해서 거듭거듭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7차례인가 8차례인가 성명 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친일파를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된다.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다. 첫째, 기왕에 친일파라 하더라도 언사나 행동에서 애국정신을 명백히 드러내면은 친일파가 아니다. 우리는 그 과거 행적을 문제해서 친일파를 과거의 아무리 일본의 고관 대작을 역임했더라도 우리의 건국 대열에 참여해서 공적을 쌓으면은 이미 친일파는 아니다. 상당히 진영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죠. 저는 이 입장은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의 친일파가 아니라도 두드러진 친일 사적이 없더라도 일본의 야심을 알면서도 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당시 야당 민국당 가운데는 일본과 그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국교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친일파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야심을 알면서도 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일파다. 일본에 가서 국권을 손상, 정부 비방하는 자들. 해방 이후에도 45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45년, 48년까지는 연간 10,000명 정도가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혼란의 염증을 두어가지고 또 일본에 남기고 온 구례의 인연도 있고 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는데 그 가운데는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건너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 가서 강하게 단결력을 해서 일본 공산당, 당시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일본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었는데요. 이 일본 공산당, 그리고 55년 이후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55년도에 성립한 조총련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그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원하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도 우세한 어떤 능력을 보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남아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친일파로서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제 물품을 반입해서 재력을 쌓아서 정치 선동하는 자들, 일본이 부강하여 한국이 경쟁하여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과 재산을 일본에 두고 언어와 행동 등 생활 범죄를 일본의 모양으로 꾸미는 자들, 여전히 일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피팍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부유한 계층은 부유한 계층대로 일본식의 그 생활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을 하고 뭐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어로 말을 하고 뭐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친일파인데 이런 친일파를 이제 총선거가 시행될 때 국회의원으로 절대 선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가 1957년이 되면은 이승만의 일본 장차 일본의 그 기시 내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쿠부다 발언을 취소하고 또 한국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회담이 열리게 될 때 그 한국 정부의 대일 인식을 종합한 문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평화애호 국가로서 위장하고 있다. 민주국가와 공산국가의 대립을 통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일본이 과연 평화애호의 민주국가이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54년, 55년에 걸쳐서 공산국가와의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위장한 채 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아시아의 자원 시장 그리고 일본의 기술로 아시아의 경제개발을 주도해서 이를 아시아 공영권으로 새로운 제국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그것도 모르고 일본의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자기는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야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 미국은 공산권을 봉쇄하는 태평양 안보 라인의 전략적인 기지로서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공업력을 해체한다는 그와 같은 방침이었습니다만은 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부터 일본의 경제적 부흥, 나아가서 군사적 어떤 그 부흥을 미국은 지지를 하고 이 미국의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기지로서 일본을 대단히 중시를 합니다. 중시를 하고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에 호응해서 한국도 일본과 빨리 협조를 해서 국교를 정상화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이승만의 오래된 일본 인식입니다. 1941년에 그가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가 생각했던 일본은 스스로를 신의 나라로 야마토의 제국으로 아시아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그러한 우수한 민족이고 나라라는 그와 같은 전체주의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을 미국이 뭘 잘 모르고 지지를 했다가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그와 같은 그 41년 단계에 있어서의 일본 인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권을 봉쇄할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집단 안보 체제는 대공산 안보 체제일 뿐만 아니라 대일본 방어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병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아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 점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저도 이 이승만의 일본 인식이 그대로 다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일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를 이승만은 여전히 부정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에서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와 같은 외교적 어떤 그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까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또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통합하느냐? 내셔널 인테그레이션, 이 문제에 있어서 50년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승만의 이와 같은 일본 인식과 일본 외교가 거의 유일하다기보다는 그것 위에는 다른 것을 쉽게 찾기 곤란한 그와 같은 대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1953년, 54년 단계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일본과 경제관계를 트고 했더라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일본에 종속되는 어떤 그러한 부속 경제로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부터 공산주의 세력,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는 여전히 강하게 한국 정부에 가해지고 있었고, 과연 그랬을 때 일본의 부속적인 경제 체제로 떨어졌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이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기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착이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병리적이까지 한 그와 같은 일본에 대한 강한 불신과 경계는 그 시대 나름의 역사적 역할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기 정체성 한국인들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일본인이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뭔가? 어떠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당대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일본 자세는 미국하고 자세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54년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아주 중대 경고를 바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아주 불쾌했고요. 아주 불쾌해서 아예 그냥 철수까지도 한국에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미국 정부 일각에서 여론이 일고 미국 NSC에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미국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한국 정부를 어떤 달래기로 하는 것을 결착을 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제 부흥을 위해 원조를 주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든지 아니면 일본에 다 주어버리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자꾸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주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일본 물건을 구입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요구를 하니까 물리치기가 곤란하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대한국 원조 정책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일본 물건을 구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미 중대 경고를 발휘합니다. 원조 안 받겠다. 차라리 주려면 일본을 주라. 그렇게. 지난 7, 8년간 미국이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많은 금전을 허비해서나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비료, 시멘트, 전기 이런 사업은 하나도 착수하지 않고 또 착수도 못하게 하고 일본 물건을 사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차라리 원조 안 받겠다. 갈 테면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이자와나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한국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한국에서 실패할 수는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뒷다리가 묶여있는 셈입니다. 그 뒷다리를 묶고 심리적인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게 만든 그런 역사적 관계를 형성한 주역이 바로 이승만이다라고 제가 이 강의에서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승만은 미국의 한국 정책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허점을 이용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불쾌하지만은 그 공갈 협박이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평론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입에다 칼을 물고 뜀뛰기를 하는 식으로 미국에 덤벼드는 이승만이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는 다시 종속될 수 없다는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교섭하고 연결하고 해서 일본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한 그러한 어떤 신생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승만의 전략적인 어떤 계산을 미국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거듭된 공갈과 협박을 그런 선에서 미국은 이해하고 한국을 도와줬던 겁니다. 연간 2억, 3억 달러. 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큰 규모의 아직은 연구가 안 이루어져서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군사 원조가 있었습니다. 1960년까지 한 30억 달러의 경제 원조가 있었는데 군사 원조를 합하면은 그보다 2배는 더 될 겁니다. 이런 대량의 원조를 한국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다시는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갖가지 명분과 어떤 강한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든 억지적 그 외교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자립하려고 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은 이해를 했던 것이고, 그러한 한에서 1950년대에 걸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내지 군사 원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병리적이다, 고집불통이다, 비이성적이다, 공갈 협박을 일삼는다.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1950년대에 걸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은 잘 계산된 국가 정체성, 국민 통합을 위한 당대인으로서는, 동시대 조건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찾았다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 통합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승만 나름의 매우 합리적인 외교적인 추구였고 또 성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완고한 고집불통의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공의